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자, 이겁니다. 월세 33만원 넘게 받으면 건물의 폭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4월 21일 저희 주니어 생일날 나온 거네. 최종 수정은 그 다음날 4월 20일 오전 9시 46분에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켰고 댓글이 무려 4,743개 이 시간 현재 가지고 이제 요게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그 기사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봅시다. 자, 클로즈업 이게 서머리죠. 이거 서머리. 자, 연 2천만 원 이하도 과세한다. 세금보다 건보료가 셀 수 있다. 자,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피부양자로 남아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임대 수입이 연 400만원 넘으면 2천만원 이하 중에서 연 400만원 당연히 있겠죠. 4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내야 된다. 그리고 이때 건보료가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 자,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그거 제가 이따 방송에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 수입 중 비용 공제 비율이 커져서 의무 임대 4년, 8년 조건으로 건보료 40에서 80%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함정이 있다. 자, 어떤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참 인상적이죠.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발생할 일. 올해 11월이 되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올해 11월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자, 봅시다. 아파트 월세 받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건보료 때문에 이젠 불가능해졌어요. 아까 우리 있었죠? 우리 채팅창에 어디 있더라? 있었는데 나 본 기억 나는데 있는데 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못 찾겠네. 분명히 봤는데 아마 요분이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월세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건보료 때문에 못 하겠네요. 뭐 이렇게 좀 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질문은 영상 끝나고 그 기사 분석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채팅창 보니까 오늘이 좀 더 목소리가 좋은 것 같다고 하던데 이 마이크가 좀 비싼 거 이게 좀 비싼 거다. 자, 봅시다. 쓸데없는 이야기했다. 자, 회사원인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60대 김모 씨는 자, 우리가 60대 김모 씨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60대 김모 씨가 이제 자기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작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반전세로 내놓고 월세 60만원을 받아서 용돈으로 이제 따박따박 쓰고 있었다는 거죠. 6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자, 이제 계산기 좀 뺄게요. 저는 계산기를 한번 가지고 다닌 거죠. 이렇게. 자, 60만원 곱하기 10의 개월 하면은 720만원 이제 월세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초 이 아파트를 팔았다. 자, 올해 초 이 아파트를 팔았지만 2019년 귀속, 그러니까 2019년에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봐요.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낸다. 적어줄게요. 당해년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그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019년 발생은 작년에 발생했다면 20년 5월 신고 납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올해 발생한 거는 당연히 내년도 신고 납부하는 거고 내년에 발생하는 거는 그 다음 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제3의 보유세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왜 이게 제3의 보유세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매년 이제 나올 때 매년 이게 나올 거다. 그래서 기존에는 요 수익 금액이 월세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이하면은 비과세하는데 이젠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연간 720만원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포기한 이유는 이 김모 씨
올해부터 임대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엄밀히 말하면 작년이죠. 그 불똥이 엉뚱하게 건보료로 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임대소득세 강화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를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내야 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아시려면 주택임대사업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등록에 대해서 두 군데 등록을 해야 돼요. 하나가 지자체, 그리고 또 하나가 세무서인데 지자체에 등록하는 건 이건 자유예요. 근데 세무서 등록하는 건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익금액 연간 2천만 원 이하도 비과세 폐지가 되었기 때문. 또 오늘 이거 타이핑 많이 한다, 그죠? 오늘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올해 11월이 되면 발생할 일이라니까. 이거 진짜. 올해 11월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이건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이하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폐지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매년 5월마다 신고 납부해서 이제 제3의 보유세가 됐는데, 문제는 이 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소득이 잡히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을 팔았다는 건데, 이제 물론 약간 기사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좀 쓴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저 월세 720 저는 포기 안 하지. 여러분들도 포기하겠어요? 건보료 차라리 내더라도 저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사례에 김모 씨였나요? 그쵸? 사례의 김모 씨 사례를 보면 잘 봐요. 이거 잘 봐요. 자, 중요. 잘 봐요. 잘 봐. 19년 월세 720만 원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된다? 20년 5월 세금 신고 납부 이렇게 했죠? 저 녀석이 방금 들린 소리는 저희 아들의 소리였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자 2019년에 월세 720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세금 신고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그 같은 연도 2020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2020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 그래서 요 11월이 어떻게 된다? 2020년 11월이 되면 다시 보여줄게요. 요렇게 된다. 요렇게. 아시겠죠? 저렇게. 자, 여러분들이 올해 11월이 되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은 그냥 당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지. 그렇다면 언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될까? 요게 중요하지. 요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한 경우, 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 자, 몇 가지 나온다고요? 두 가지. 노빈님 안녕. 오랜만이네. 자, 두 가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주택임대소득신고는 사업자를 등록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모르면 안 되고, 주택임대소득신고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수익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사업자를 내가 등록한 케이스가 있고 등록을 안 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요거는 의무사항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지자체에 등록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뭐 얄짤 없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등록한 경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업자를 등록하고
만약에 소득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넘기면 당해 연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마 이거 꿈에 나올 거야,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는? 비용 차감한 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인 경우. 그러면 11월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걸 일단 이해돼요? 요거 일단 이거 좀 어렵죠? 저도 4월 21일에 태어났는데 반가워요. 저는 0421은 저희 주니어 생일이고요. 저는 0416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9억 미만 1주택 임대소득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주택수에 따른 수익금의 계산은 이제 별도로 또 해야 돼. 별도로. 그것만 또한 20분 걸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 방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김정님. 자,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법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부합산이에요, 부부합산. 부부합산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부부합산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부부합산 1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 단 공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부부합산이 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인 주택에 대해서 내가 안 살고 월세를 줬는데 그 월세가 또 공시가가 9억이 넘는 아주 고가주택이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전세 주면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부부합산 2주택. 그러면 뭐에 대해서 과세냐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 간주임대료는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결과 나온 값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요거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하고 끝나는 거고, 종합과세면 다른 소득에 다 합쳐지는 거고. 그래서 종합과세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2천만원 이하로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렵죠? 지금 방금 요거 계산한 거. 그래서 이제 요 말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도로 또 한번 설명해 드려야 돼. 요게 이제 한 20분 정도 걸릴 건데, 요거에 대한 영상이 있을 텐데, 내 거 채널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찾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우리 끝나고 나오는 그 영상 그쪽으로.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자, 어제도 분위기 안 좋더니 오늘도 안 좋다. 지금 되게 분위기가 숙연해졌어, 지금. 자, 어쨌든, 자, 봅시다. 뭐 180명이나 됐어, 지금?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왔지?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김씨처럼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이 있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100만 명에 달한다. 100만 명.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현재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등록을 안 해도 이거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0만 명 나오는 거지, 지금. 5월달 장난 아닐 거예요. 각 세무사 사무실이. 가지고 요거는 이따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맡기는 게 좋다, 세무사한테. 자, 이 중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은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이거 나오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이 제네시스 다 이거 보고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죠. 갑자기 좀 훅 들어왔어. 미안해요. 미안. 자, 수입 중 각종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이 기가 막힌데, 이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여기 나오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중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은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입 중 각종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 요게 핵심이다. 요게 핵심이다. 요거 강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뭐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요게 어디 나왔었어요?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은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비용 제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잃는다. 여기 나왔지. 자, 야, 대박. 여기 나왔잖아. 이렇게 정리를 잘하니? 어떻게? 혹시 오늘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분위기가 이러니까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약간 자화자찬 플러스 훅 치고 들어간다.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주택임대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소득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왜 월세 33만원인가요? 자, 봅시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올해부터, 화면 깜빡임 증상이 있었어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집에서 안 하고 사무실에 사는데 이해해 주세요. 혹시 죄송한데 버퍼가 있으신 분들은 그 화질을 좀 낮은 걸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그게 좀 사무실보다는 좀 느리네. 자, 올해부터 집을 세주고 월세 등을 받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무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한 해 받는 월세 등 임대 수입이 400만 원을 넘는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소득이 남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사업자로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면 왜 33만 원인가요? 자, 봅시다. 임대 수입이 400만 원을 가정해보자. 자, 계산해줄게. 임대 수입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30 얼마 정도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보시면은, 월세로서는 이제 33만 3천 원 정도인데, 금융, 연금 등 다른 소득의 합계가 연간 3,400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는 좀 약간 구석진 내용인데 좀 말씀드릴게요. 금융, 연금 등 다른 소득의 경우 합계가 연간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을게요. 이거 잘 들어. 이거 좀 어려워요. 혹시 들었는데 이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전업주부야. 내가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직장인이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주택 임대소득 말고 뭐 금융소득, 연금소득으로 만약에 3,400만 원이 있다. 비용 빼고 나서. 그러면은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틀어져 버려요. 3,400 넘으면. 이해돼요? 자, 내가 만약에 피부양자가 아니야. 내가 직장가입자야. 직장가입자인데 내가 다른 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커피숍을 한다거나 다른 무슨 뭐 강의를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연간 3,400이 넘으면은 그때는 직장가입자는 유지가 되지만 건보료 요율이 바뀌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다.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이거 되게 구석진 이야기인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 수입의 경우에는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준이 유독 까다롭다. 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봅시다. 재산이 5억 5천, 한 해 받는 국민연금이 900만 원인 사람이 지난해 올린 임대 수입이 450만 원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 자, 탈락된다. 왜 그런지 볼까? 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 수입의 50%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쳐주고 기본공제 200만 원을 더 빼도 2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자, 요걸 해봅시다. 자, 45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450이면은 450만 원에서
자, 필요경비 50%를 빼줘요. 자,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해줘요.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이라고 가정할게요. 지자체에 미등록한 거. 그러면은 450에서 필요경비 하면 얼마예요? 여기 225 나오잖아요. 225에서 200을 빼면 25 나오잖아요. 25만원이잖아요. 자, 이론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기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딱 400만원이면. 그럼 정확히 400이면. 계산해보면 되지. 400만원 빼기 400만원 50% 빼기 200만원. 그럼 딱 0 나오잖아,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돼 있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내가 월세 1만원 더 올리면 어떻게 된다? 넘어가서 탈락! 피부양자 자격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 만약에 이걸 등록했다면, 자, 만약에 등록을 했다면 400만원 기준이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저 녀석이, 진짜. 1000만원에서, 나 진짜. 60% 필요경비를 빼주고, 이때, 기본공제 400을 빼줘요. 그럼 딱 빵이 나와. 여기 딱 빵이 나와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1000만원까지는 된다. 나 진짜. 지금 되게 진지한, 엄청 엄숙한 분위기인데, 전화기 지금. 그래도 문 안 열고 지금 들어온 게 어디예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활기차고 좋아요. 네, 활기차고 좋아요.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렇게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등록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건보료가 더 큰 것도 문제다. 자, 위의 사람의 경우 임대소득 25만원에 대한 세금은 약 35,000원 정도인데, 와, 이거 계산 정확하겠네. 아까 25만원 나왔었잖아요. 25만원. 25만원에다가 이제 분리가 세가 이제 14%거든요. 근데 지방세가 붙으니까 15.4예요. 그럼 곱하기 15.4니까 15.4%니까 38,500원이야. 38,500원. 그런데 장기 요양보험까지 포함해 내는 건보료가 얼마가 되냐면은 261만원, 월 22만 8천.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그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은 재산에 대해서 그 건보료가 나가서 그래요. 그 말이 밑에 있을 거야. 기재부와 복지부가 임대소득 과세 앞두고 각종 협의를 진행할 때도 세금보다 건보료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올해 초 2천만원 이하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 안 내면서 건보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내야 된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건보료는 세금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세금처럼 거의 반강제적으로 되니까 이제 준조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건보료 소득세 부담 조금이라도 줄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계약이 나오죠. 근데 제가 방송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21년인가 22년까지밖에 감면 안 해줘요. 그 뒤는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럼 그때 가서 그 혜택 안 주면 어떻게? 그럼 더 내야 되는 거지 뭐. 똑같이 내는 거지 뭐. 그게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그 정책이 나와 있어요. 2017년. 그리고 제 블로그에 이미 다 써놨어. 여러분은 모르겠지? 보여줘야지.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왜 갑자기 한글이야 너? 여기 나온다. 정책 분석. 2017년 12.13 대책. 쭉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다른 거 다 됐고 건보료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서 건보료도 정상 부과하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감면 여기 나오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부 대폭 감면. 말로는 대폭 감면이죠. 이렇게 대폭 감면. 근데 뭐라고 써 있어? 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 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서 감면 연장 여부 검토. 잘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웬만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다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을 듣고 있습니다. 카타리나님은 봤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그쵸.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진지하니까 궁서체잖아요. 그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기사도 약간은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21년까지는 좀 감면받고 그 이후는 내가 좀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는 게 맞고, 아니야 나 등록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직장가입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누구한테 줘야 되거나 직원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에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임대소득발 건보료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지자체에도 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지자체. 요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줄어든다 그 내용인데, 아까 우리 봤죠? 요거 그때 가봐야 한다. 아무튼 뭐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따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아주 거대한 그 빅피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건보료 40% 혹은 8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뭐 일단 임대사업자가 되면 전체 임대수익 중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50%보다 60%로 올라간다죠. 이것도 이 완전 거짓말한 거 알아요? 원래 여기 70%잖아요. 70%. 8년 이상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70%로 상향하겠다고 해놓고 60%로 내려버렸어요. 이건 나 여기 다 해놨어. 증거 다 있어 여기. 연간 2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수입으로 800만 원 잡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400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건보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다. 재산이 6억 원이고 뭐 연간 2천만 원이면 이렇게 해서 27만 260원에 건보료 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소득도 적게 잡히고 80% 감면 혜택도 받아서 매월 46,830원에 건보료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를 엄청 욕하겠죠. 지금 이 정책을 이렇게 해놔서 이 다주택자들이 맨날 집을 사고 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그냥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채널 제네시스 박 방송을 봤더니 뭐야 이거 21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또 다주택자들 나름대로 또 이제 기분 나쁜 거고, 다 기분 나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건 몰랐어요. 이 건보료 부과가 이제 재산에도 건보료 부과하는 이 체계가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건보료 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그런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재정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정말 미국 같은 데는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하니까 그거를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막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죽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일단은 그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보자면은 한국과 일본만 이렇게 재산에도 건보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인 지역 건보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아시라는 거예요. 왜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하고 다르게 재산에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뭐 자동차, 뭐 부동산 이런 재산에도 건보료가 포함이 돼가지고 건보료가 올라가는 거냐? 그 이유가 지역 건보료 가입자, 즉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부과해왔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이제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가 낸 건보료 중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의 비율이 45.5%.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일 걱정된 게 요거 지역가입자로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셀프 월급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법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리기 시작한 건 과거의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에 써놓고 또 써놨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재산에도 건보를 부과하는 곳은 일본 일부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보험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소득 파악 능력이 개선되면서 재산에 대해서 건보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쇼킹 이제 건보료가 나오지. 야, 오늘 많이 썼다. 알려드릴게. 아직 안 끝났다. 자, 22년 7월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통해서 여기 보면 재산이 5천만원 공제해가지고 뭐 건보료 물리겠다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한번 개편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근로소득 외에 연간 소득 금액이 3,4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일부 바뀔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얼마였어요? 연간 3,400만원이죠? 아, 여기 위에 있었잖아, 여기. 여기 위에 있었잖아. 아이씨, 못 찾겠네. 여기 나오잖아, 여기. 3,400만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여기 22년 7월 돼가지고 개편하면 2천만원으로 바뀌어. 이때 이거 되면 2천만원으로 변경된다? 이거 몰랐지?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커피숍 같은 자영업을 해요. 그 자영업에서 나왔던 소득이 3,400이 초과되면 내 직장 건보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근데 22년 7월 돼서 22년 23년이 되면 그 기준 금액이 이제 2천으로 내려간다고요. 이게 투자 못해 이제. 그리고 내가 그 주부인데 그냥 피부 연계로 남아있는데 연간 소득 금액 비용 뺀 금액이 3,400 넘으면은 지역가입자 전환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2천으로 내려간다니까. 저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와, 오늘 좀 많이 똑똑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떠셨나요? 똑똑해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